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시집살이를 해온 40대 여자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부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식을 올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시부가 숨을 거두셨고 남편은 시부와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게 되었네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모는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우울증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셨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힘들어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때 따라오는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남편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시모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만 시댁이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의견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결정 내릴 문제는 아니었던 게 시모의 성격을 제가 맞춰주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상태라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 시모와 함께 생활해 보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가는 것보단 시모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걸 원했고 시모도 제 의견에 큰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댁에 많은 짐을 챙겨가는 것보다 시모가 간단하게 몸만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모도 저희 부부가 힘들게 움직이는 건 싫다고 전적으로 제 말에 따라주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겼지만 그동안 지켜봤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에 잘한 결정인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은 여러 가지로 맞춰가는 단계라 쉽진 않았지만 시모도 저희 부부와 함께 사는 게 미안하셨는지 눈치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의견을 다시 주셨지만 아직까지 시모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이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아 집을 알아보는 건 차차 다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많은 배려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게 되었죠. 시모는 함께 지내는 동안 바라기만 하시지 않고 저희 부부가 출근을 했을 때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침까지도 챙겨주셨죠. 너무 감사했었고 시모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단 저희 부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어느새 시모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시모는 자연스럽게 우울증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찾아왔었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이번엔 반대로 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는 제 옆에 있어 주셨어요. 저희 친정이 남해라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라 집으로 돌아가시려 했던 시모가 이번엔 반대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손자나 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조리까지 할 수 있었는데 시모와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터라 행복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서로가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도중 어느 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시모와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어두워졌고 남편은 시동생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 물어보며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생이 찾아왔는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거 아니야? 나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찾아온 거지. 엄마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 꼭 아버지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시길 바라셨던 것처럼 아주 좋아 보이세요. 살도 안 찌던 엄마가 주름까지 탱탱해진 거 보면 형수님 부려먹는 재미가 쏠쏠 하신가 보네. 형수님,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워낙 이중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정신병이 좀 있어서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엄마도 그만 연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동안 아버지랑 살면서 그만큼 괴롭혔으면 됐지. 형 집에까지 들어와서 민폐를 주면 어떡해요? 형도 정신 좀 차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겠어? 형수님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엄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쓸데없는 말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우리가 언제 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니? 네가 우리와 연락하지 않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 몰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도 형이랑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집에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저 결혼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자리 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움 좀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저에게 주세요. 막내 아들 결혼한다는데 금전적인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에 신혼집까지 마련해야 되니?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야, 네가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놈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없어? 어느 정신야간 여자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한대? 내가 뭐 어때서? 나는 결혼도 하면 안 돼? 나랑 결혼할 사람 형수님보다 능력 좋은 여자거든? 박사학위 따고 지금 대기업 경제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형수님은 지구멍만한 작은 중소기업의 회사원이었는데도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내가 결혼한다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형이 반대할 줄 정말 몰랐네. 너희 형이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네가 예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한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꽤 많은 돈을 빌려갔을 때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너희 아버지가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은 돈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더니 그 돈으로 노름해서 순식간에 전부 다 날려먹었잖아. 어머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을 때였는데 또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참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서운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없죠. 깽판이라도 한번 쳐드릴까? 남편은 시동생의 거침없는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을 붉혔어요. 시모도 심각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시모는 일단 결혼할 상대를 데려와 보라며 얼굴 보고 난 뒤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급하게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요. 시동생은 그제야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는데 남편은 이미 시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시모는 동생의 성격을 모르냐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더 난리를 칠 거라며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떠난 뒤 며칠 뒤 전에 말했던 대로 결혼할 상대의 여자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은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생긴 건 멀쩡해 보이는 여자가 왜 시동생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예비동서에게 왜 자기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건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서로 마음 맞으면 같이 사는 거죠.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드세요? 뭐야? 장우 씨가 얘기한 분위기랑 전혀 다르네?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결혼을 반대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분명 전날에 연락드렸는데, 뭐 차린 것도 없이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12첩 반상은 만들어줘야죠. 가지수도 얼마 없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쁜데 참고 있었구만. 일부러 이 결혼 파투내려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생각해봐라. 너 수준에서 박사학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는데 당연히 의심스럽지 않겠어? 어머니도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하니까 노파심에 그런 거잖아. 너는 지금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3교대로. 그런데 어떻게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어차피 알게 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 임신했어요. 벌써 7주차 됐어요. 요즘 속도 울렁거리고 약간 입덧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클럽에서 회식하다가 만났어요. 술 먹고 춤추면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통하는 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났는데 사람 괜찮은 것 같아서 결혼 결심하게 된 거예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서 클럽에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은근 스트레스 풀려고 사람들 많이 다녀요.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이 성격도 화끈하고 남자답고 어른한테 예의 바른 것 같다고 결혼 허락해 주셨어요.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을 안 할 순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하루빨리 식을 올리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았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했으면 좋겠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던데 박사 학위까지 취득해서 대기업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여자가 생각하는 말투와 수준을 봤을 땐 이상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이 데려온 여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임신했다는 초음파 사진을 시모에게 내밀었는데 어떻게 결혼을 반대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모는 둘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의 결혼은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서둘러 끝낸 뒤 시동생은 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 신혼집을 꾸렸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자기가 원하는 걸 전부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모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동생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안색이 많이 안 좋길래 걱정이 됐던 저는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여쭤봤는데 시동생이 그동안 속썩인 게 많았었고 시모의 집까지 급처분해 시동생 신혼집과 결혼식 자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아무렇지 않은 듯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함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며 남편과 상의 후 병원 날짜를 잡았어요. 시모는 별일 아니라면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모가 대장암 3기를 넘어가고 있다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서둘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모는 피곤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암이냐고 의사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눈앞에 보이는 정밀 검사 결과가 시모를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빠르게 입원 수속을 밟았고 시모는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동생이 늦은 시간에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의 1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늙으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라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렸습니다.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병들고 하는 거지. 돈 아깝게 무슨 항암 치료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으세요? 차라리 그 돈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 엄마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방님, 말을 좀 가려서 해야죠. 아무리 생각 없고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서방님 낳아주신 분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세요? 저희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그래도 얼굴은 비쳐야 나중에 재산을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병문안도 안 오면 어머님이 괘씸해서 아주버님한테 재산 나눠주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얼굴 도장 찍은 거라고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동서도 정말 개념이 없네. 결혼식 끝나자마자 어머님한테 돈만 받아가 놓고 지금까지 얼굴 한번 안 비쳤으면서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돈 때문에 찾아온 거야? 이미 그전부터 어머님은 동서랑 서방님한테 감정이 안 좋으셨어. 이런 식으로 얼굴 들이민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해보려고요. 의사 말로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길어야 1년 정도라던데요. 이런 건 저희한테도 미리 말해줬어야죠.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자주 올게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거라.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오늘은 많이 피곤하니까 그만 돌아들 가라. 그럼 내일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저도 이제 효자 노릇 좀 해야죠. 엄마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지네요. 남편은 가식적인 모습의 시동생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실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시동생 내에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았던 동서애가 시모가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된 이후부터 병실에 찾아와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동생과 동서의 행동이 많이 불편했는지 얼굴을 붉혔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시모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놔두라며 지켜만 보고 계셨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시모의 건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고 되레 상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생각보다 암 진행 속도가 빠르다며 고개를 저었고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모는 주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한참 동안 시모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머님은 완강하셨어요. 결국 시모는 병원에서 나와 주변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시동생네가 또다시 찾아와서 앞으로의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았죠. 재산 정리 다 하셨어요? 아, 그럼 이제 분배만 남았겠네요? 형이랑 제가 받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미리 알려줘야죠. 그래도 동생인데 훨씬 더 많이 받아야겠죠? 서방님은 어머님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없어요? 먼저 건강이 어떠신지 그런 것부터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그만 나가세요. 동서도 서방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온 거지? 최대한 빨리 재산 나눠받고 싶은데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찾아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돈도 많이 벌고 있잖아. 뭐가 부족해서 어머님 재산을 서둘러 받으려는 거야? 다 쓸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돈 많다고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요? 형님도 어머님이 재산 나눠주면 좋아할 거면서 왜 착한 척이에요? 다들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니 앞에서 화내고 싶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자극할 생각하지 마. 아유, 언성 좀 낮춰. 그렇잖아도 내가 너희들 재산 나눠주려고 이미 전부 다 정리해뒀다. 일단 이거 받아라. 큰며느리 너는 나랑 10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너한테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나랑 자주 다녔던 목욕탕 떼수건이다. 나는 이 떼수건만 보면 너랑 함께 했던 좋은 추억밖에 안 떠오른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나중에 목욕탕 갈 일이 있을 때 시엠이랑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작은 며느리 거다. 은행 대여 금고인데 내가 세상 떠나면 그때 은행 가서 열어보거라. 내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재산들이 들어있을 거다. 어머머머머, 이거 금고 열쇠예요? 여보, 어머님이 은행 금고 열쇠를 주셨어. 대여 금고를 사용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들어있다는 거야? 형님은 떼수건이 전부예요? 10년간 어머님 수발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떼수건을 주겠어요. 아, 저는 박사학위의 대기업 연구원이니까 어머님 재산 관리를 잘할 수 있겠지만 형님은 고졸이니 무능해서 돈 관리를 못할 것 같으니까 1,000원 한 장 맡길 수 없나 보네. 평생 떼수건이나 보면서 추억만 많이 먹고 사세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바쁜데 먼저 일어나 봐도 되죠? 지금 당장 가서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당장 확인해 봐도 되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봤자 내 승인 없이는 열쇠가 있어도 열지 못한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가봐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 그 전까지 궁금해도 참거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때 얘기했었지? 내가 주는 재산 불우한 이웃에 돕는 걸 원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아갈 재산은 불우이웃 단체에 전부 전달했다. 어머머머, 그래서 떼수건 한 장 준 거예요? 차라리 그 돈 저희들한테 주라고 하지 그랬어요. 불우이웃 도와줘봤자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불우이웃을 왜 도와요? 이러니 형님네가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생각하면 안 되죠?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형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거든. 그럼 볼일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동서내외는 은행 금고 열쇠를 봤더니 더는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왜 동서내외에게 은행 열쇠를 줬냐고 여쭤봤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준 것뿐이라며 옅은 미소를 띠셨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떼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시모의 돌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저에게 떼수건을 준 이유가 정말 추억 때문인 건지 알 수가 없어 다시 여쭤봤어요. 시모는 나중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보라면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겠다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었는데 시모가 동서내외 앞에서 그런 말을 꺼냈던 걸 보면 시모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해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동서내외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시모의 장례식장에는 얼굴을 비쳤어요. 그렇게 발행식까지 전부 끝이 난 뒤 그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모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내외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장 은행으로 좀 서둘러 와달라는 말이었죠. 목소리가 상당히 어두워서 남편과 함께 동서가 있는 은행으로 가게 되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대여금고를 저희 부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가 시모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치고 있었고 은행 전 직원들은 동서내외의 난리치는 모습에 놀라서는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남편은 시모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는데 잘못도 없는 은행 직원들에게 왜 화를 내냐며 시모의 행동이 옳았다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여금고에 올려져 있던 한 장의 종이에는 시동생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부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들어간 돈이 어떻게 5억이나 되냐며 당장 단체에 전화해서 환불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한 번에 5억을 넣었던 게 아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불우이웃을 돕고 있었던 내역의 영수증이었어요. 시부와 개인적으로 돈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기부를 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에게 앞으로 형제지간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적어 놓으셨네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이 그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했던 영수증 내역을 찢어버렸고 금고에서 난리를 치자 은행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부부가 받은 돈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남편이 불우이웃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지 않냐며 시동생과의 대화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 내외는 세상 떠난 시모에게 혼잣말로 온갖 막말을 쏟아내었고 남편에게 평생 연락하지 말라며 동서와 함께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라졌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저희도 당황스러웠고 금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알았지 기부금 영수증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시모와 자주 갔던 목욕탕 주인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욕탕 주인분께서도 시모의 장례식에 와주셨는데 시모의 캐비닛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 와서 시모의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열쇠를 건네받아 캐비닛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은행의 대여금고 열쇠였고 남편한테 시모의 캐비닛에서 또 다른 열쇠의 금고가 나왔다고 하자 저희 부부는 서둘러 쪽지에 적혀있던 은행 주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신분을 확인한 뒤 대여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현금과 상당히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은행 직원은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전달해 주었고 그 안에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동생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아직까지 한 푼도 꺼내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와서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어린이재단 돕는데 일정 금액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기부를 하면 시동생 내외가 알게 될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보관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동생 내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난리칠 게 뻔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동서내외가 아무래도 저에게 떼수건만 건네줬을 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침착하게 상황 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모의 유언대로 시동생 내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시모를 대했던 그동안의 행실만 봐도 절대로 고마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시동생이 갑자기 저희 집에 한참 동안 차를 세워두고 저희 집을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기도 해서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려고요. 그래야 시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두셨던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 금고 안에 있던 총 금액이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 시동생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져서 남편은 이사를 하고 아예 찾지 못하게 연을 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일지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가 새아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재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들이라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재혼 소식이 시댁 집안까지 전달이 됐는데 저희 엄마 재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모는 다 늙어서 추태냐고 제 심기를 건드는 말들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뱉은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한테 추태라는 말을 했을 땐 화가 정말 많이 났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곤 시모의 입에서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까봐 급하게 전화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투였기 때문에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최대한 안 좋았던 감정을 억눌렀고 그렇게 그날 한 번은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어 남편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의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 입이 계속 나불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터를 달아버린 시모의 개념 없는 행동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던 터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들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한 번 터져버린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시모와 시작된 문제는 가족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모두 시모의 편에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하러 시댁에 와서 욕을 먹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시댁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더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한마디로 영 끊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싫은 소리 듣지 않을 테고 보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안 볼 수 있게 되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이 먹고 재혼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희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길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먼저 일어나?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보다 눈 감을 날이 더 가까운데 괜히 피곤한 일 만드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가족들 모여있는 앞에서 시애미한테 화를 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다 늙어서 추태 부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오늘도 그때랑 똑같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두 귀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 정말 많았었는데 최대한 참고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건데 왜 다들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옹호해주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네요. 이 사람만 멀쩡하지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잘났네. 그래서 지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즘 들어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네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이고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큰 며느리가 버릇이 많이 없긴 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얼굴 붉히고 화내면 되겠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새언니가 요즘 들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오빠가 확실하게 뭐라고 좀 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와. 재혼을 하든 말든 우리 가족이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 축하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만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들 하네. 두 분이서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저도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요. 와봤자 이 사람 상처만 받는데 차라리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할 말 끝났으니까 저희는 먼저 돌아가 볼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엄마 재혼식 때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불편하기만 해서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좋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에게 들려온 첫마디는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남편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시댁에 갔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시댁에 혼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개념 없는 행동에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2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시모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차 앞에서 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차 앞으로 뛰어든 시모 때문에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 난리만 안 치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내 아들이 너랑 풀지 않으면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나를 꺾으려 드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영 끊고 싶지 않아 차를 가로막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겠어?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을 거다. 정강이뼈에 금까지 갔단다. 이제 어쩔 거야? 깁스까지 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너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됐어. 사돈은 쓸데없이 지금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 늙어서 추태라고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 입만 조심했다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다칠 일도 없었고 상처받을 상황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어머님 행동부터 뒤돌아보세요. 저 이 사람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왜 생각 없이 차를 가로막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막말에 시부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까지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분노한 모습에 움찔거리던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인상을 쓰면서 시부와 신우를 불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이 막힌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 대신 많은 노력을 해준 남편이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게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싹 바꿔버렸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의 재혼식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재혼식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하객분들이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식장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목발을 집은 상태로 급하게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 개념 없이 왜 운동복 차림으로 온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요? 저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당장 돌아가라고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뜯어 말려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분명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니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더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백날 이사하고 도망 다녀봐라. 그래봤자 한국 땅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영 끊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사돈이 재혼한다는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 와서 끼니라도 때우고 가야 속 편하지. 참석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엄마 재혼식에 온 거예요. 식사만 하려고 왔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왔어야죠. 어머님은 빨간색 운동복이고 아버님은 형광색 운동복에 아가씨는 지금 여기에 에어로빅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이대로는 절대로 출입 못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이런 옷으로 입고 와서
창피하니? 축의금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냐? 한식 뷔페니까 3,000원만 줘도 되지? 우리 가족 셋이니까 얘딱 9,000원. 네 엄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라니? 남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다. 뭐해? 9,000원 받으라니까? 배고파서 지금 현기증까지 난다. 빨리 비켜봐. 시댁 식구들의 막 나가는 행동에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쪽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내둘러 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은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태였고 식장이 난리가 나자 식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새아빠가 로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객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난리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새아빠가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새아빠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운동복 차림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간 새아빠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멈췄고 새아빠를 바라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빛이 점점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몰랐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 누군 줄 알죠? 내가 그동안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필 그때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사돈은 이상한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구만. 잠깐만요. 저희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 운동복 차림으로 왔었지. 그때 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50만 원어치 될 거다. 전날의 누전으로 인해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가 오기 전이었고, 그날 비도 많이 내려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셋이서 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해서 식당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었는데 때마침 CCTV 수리기사가 왔길래 CCTV 위치를 알려준 뒤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자리를 옮겨 홀이 비어있던 상황에서 수리가 끝나고 다시 홀로 돌아와 보니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 신경 쓰느라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왔는지는 못 봤다고 상황을 설명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봤었거든. 그런데 불안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음식값도 안 내고 우리 일식 식당에서 고가의 참치 요리와 비싼 횟감들을 50만 원어치나 먹어치우고 잠적해 버렸던 거야. 그날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손님들이 계산도 하기 전에 식당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감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식당 음식을 무전 취식한 사람들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새아빠의 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와 저희 부부는 경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말투에서부터 떨림이 왔었고, 새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려 했지만 새아빠의 하객분들이 시댁 식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새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어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CCTV에 찍혀있던 인상착의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와 시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의 식당에서 처음엔 정말 외식을 하러 갔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곤 시모가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었지만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CCTV도 꺼져 있으니 도망치자는 말에 시부와 신우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면 뒤따라 나오라면서 시부와 신우에게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처음으로 무전 취식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점점 대담해졌고 CCTV가 없는 식당들만 골라잡아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사장님들이 시댁 식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전 취식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전 취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값이 아까운 것보단 몰래 빠져나왔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스릴을 즐기려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러 식당 사장님들은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장님들이 한뜻을 모아 신우와 시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어요. 결국 무전 취식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리게 되었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판사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고 징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도 정말 생각 없지만 시부모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재혼한다고 욕할 게 아닌 본인들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의 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10년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건 시댁 식구들의 지나친 요구들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화가 정말 많이 났었고 남편과도 이 문제로 자주 싸웠어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시댁 식구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남편은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면서 시댁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했어요. 그냥 이혼하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 서류도 몇 번 던져봤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이를 이용해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 길면 몇 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말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이혼을 해서 기생충 집안 같은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내는 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강행했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서 아이 문제로 서로에게 온갖 상처를 주면서 정말 더러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 저희 엄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엄마가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는지 엄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에 서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편 탓만 같았어요. 본인 입으로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닌 원래부터 몸이 약하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자기한테 탓을 돌리냐며 조금도 잘못이 없다는 말로 제 마음을 후벼 팠어요. 시댁 식구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줬던 건 처음엔 남편이 저에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었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해서 금전적으로 도움받았던 건 어렵지 않았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왔었는데 계속되는 호의는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는지 점점 더 저희 가족에게 부담을 안겨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는데 그 말을 듣던 남편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도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자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었고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제가 임신도 잘 안 돼서 아이도 늦게 가지게 되는 바람에 첫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 임신을 했을 때는 남편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임신 후에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태라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남편은 저희 집안의 돈이 아닌 저를 사랑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믿었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이후 그동안 아빠가 쌓아오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떠나신 이후 원래 안 좋던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셨죠. 엄마 혼자 아빠가 하시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던 터라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고 모든 재산을 금융관리자에게 맡겼습니다. 아빠는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데 엄마는 그런 일을 전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저 또한 일반 회사를 다녔던 터라 아빠가 어떻게 부동산을 관리하셨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엄마 건물을 아빠와 함께 살던 꼬마 빌딩 하나 남게 되었고
남편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엄마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 거였죠. 엄마의 췌장암은 저에겐 정말 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악재가 한번 터지면 줄줄이 이어진다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더니 아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췌장암에 걸리게 되자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버티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남편의 한마디는 결국 저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베풀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다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올 거라고 했었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잘 좀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마음을 곱게 써야 불행도 찾아오지 않는 거야. 나는 당신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 우리가 오죽 힘들었으면 도와달라고까지 했겠어?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 뿐이지. 우리 집안이 투자 받은 돈으로 놀고 먹었냐? 음식점도 차려보고 이것저것 사업했다가 망한 거잖아. 우리도 성공해서 도움받은 거 돌려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빌려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는데 눈치 안 보이겠냐? 그런데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충분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고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얼마나 좋아. 몇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며 가족 간의 관계를 틀어버리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거라고. 처음만 잘해주면 뭐해? 끝까지 잘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도와준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이 전혀 없다는 거야? 우리가 도와준 걸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돈이 많아서? 당신은 나를 돈 보고 결혼했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만족을 할 건데? 우리 아빠가 그동안 부동산 사업으로 벌어 모으신 돈이 누워서 편하게 벌었는지 알아? 발에 땀이 나도록 움직이면서 발품 팔아가며 힘들게 벌어모은 재산이야. 당긴 식구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건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나 생각해서 보낸 돈이었다고. 사업 한두 번 실패하는 건 그럴 수 있어. 어느 누가 처음부터 모든 일을 잘하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신 집안은 조금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폐업 처리해버렸잖아. 그리고 또다시 손을 벌리는데 어느 누가 돈을 빌려주고 싶겠어.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생긴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어요. 가뜩이나 엄마의 췌장암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남편은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한 뒤에 입원해 계시는 엄마 얼굴 뵈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건지 시댁 식구들이 아픈 엄마한테까지 찾아왔어요. 본인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치밀었고 입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그거 보려고 온 거야? 당신 아들과 이혼 때문에 법적 싸움까지 간 걸 알면서 도대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렸어?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만 좀 손 벌려.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얘가 지금 셰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거지 같은 것들이라니. 너 아직 내 아들과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정식으로 남이 되기 전까진 말을 가려서 해야지. 나도 볼 일이 있으니까 찾아온 건데 네가 뭔데 나를 내치려 들어? 어른들과 얘기 중이니까 넌 끼어들지 말고 빠져 있어라. 사돈, 제가 방금 한 말 다시 설명해 드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하다니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더는 도와달라는 말 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제 아들과 이혼하려는 마당에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확실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번 일이 잘 되면 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녀딸이 지금 6살인데 부모 없는 자식 만들고 싶으세요? 세상 떠나실 때 돈 싸들고 가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꽁꽁 묶어두시는지 모르겠네. 사돈,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췌장암에 걸려서 귀까지 어두워지셨나? 예, 사돈께서 췌장암 때문에 귀까지 안 들리시는 거니?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셔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겠죠. 당신들이 사람이야? 남의 등에 빨대나 꽂으려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려는 거잖아.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좋게 얘기하니까 시부모가 우습게 보여? 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세상 떠날 거 가기 전에 좋은 일 한번 하라는 건데 그게 잘못됐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부모가 아주 우습지? 오늘 제대로 된 대답 듣기 전까진 여기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 사돈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진상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까지 지갑을 열지 않을 거예요? 췌장암에 힘들어하고 있는 저희 엄마 앞에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10년간 며느리로 지냈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 않는 시부모와 뒤에서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시동생의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원 관계자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병실에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 대우해주고 싶지도 않았었고 저도 막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병실에서 내쫓긴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난리를 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은 저희 엄마한테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하루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저와 엄마가 덜 피해를 받는 방법인데 모든 걸 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안정을 우선시 생각해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고 그렇게 엄마는 다시 심적 안정을 되찾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이미 엄마는 제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저와 작별 인사도 없이 갑자기 떠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와 대화도 주고받았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곁을 떠나셔서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네요. 담당 의사도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나 환자를 살릴 수 없었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아빠의 장례도 치렀었는데 엄마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고 제가 못해드린 기억밖엔 안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장례식장을 찾아왔어요. 이미 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붉히며 싸우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건 제 바람이었을 뿐 저에게 다가와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사정없이 들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제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세상 떠난 저희 엄마의 욕을
거침없이 뱉었어요. 에휴, 그러니 마음을 곱게 써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가 병원에 오기 전에 내가 사돈한테 그랬거든. 얼마 가지 못해 세상 떠날 거라고. 그런데 봐봐라. 버티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잖아.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오래 산다고 그랬다. 사돈들 떠났으니 이제 곧 너도 얼마 남지 않았겠네. 내 아들은 너랑 이혼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애도 있는데 이혼하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그리고 사돈이 세상을 떠났으면 그 많은 재산 누구 이름으로 가겠니? 다 너한테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내 아들 몫이 줄어들잖아. 너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버티는 게 좋지 않겠니? 정이혼을 원한다면 사돈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그것부터 나한테 얘기해라. 부동산 정리하고 꼬마 빌딩 하나 남겨놨으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야. 내 아들이 꼴랑 이혼 위자료 몇 푼 받자고 못난 너랑 10년간 붙어 있었겠냐? 어떻게 할래? 평생 우리 집안과 엮여서 힘들게 살던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 토해내고 이혼하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로 끊어낼 수 없으니까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아들과 다시 관계 회복해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거야. 그 많은 돈 싸들고 살아봤자 뭐하니? 묵혀둬봤자 아무 소용없다. 갑자기 세상 떠나면 후회만 남을 뿐이야. 돈이라도 펑펑 쓰고 세상 떠나면 미련도 없지. 사돈처럼 가지고만 있다가 떠나면 무슨 소용이니? 내 말대로 하는 게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 그 주둥이 좀 그만 나불거려요.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그쪽 집안에게 나눠줄 필요 없다는 거 몰라요? 저 사람과 10년간 함께하면서 벌어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한 거지 우리 부모님 재산은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나눠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요? 어차피 소송 들어갔고 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알면서 괜한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제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인 능력도 훨씬 좋고 재산까지 많아졌으니 양육권도 저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거 아실 텐데요. 공증까지 전부 다 받아놨었잖아요. 언제 갚으실 거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도 제가 자식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대로 법적 효력은 돈을 갚을 때까지 있거든요. 총 5억, 올해 안에 당장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이나 갚으라고 하자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엄마의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건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난리친 시댁 식구들에게 저 또한 분노가 치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려는 시댁 식구들에게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저희 엄마의 장례식을 망친 거에 대해서 저 또한 분노를 표출했고 그렇게 격양된 상태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에 오셨던 분들이 저와 시댁 식구들을 뜯어 말렸지만 남편이 흥분해선 엄마의 영정사진을 들어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친 뒤 발로 짓밟아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엄마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이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났는지 결국 다른 분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경찰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저는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어떠한 유언도 없이 갑자기 떠나신 엄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까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니 저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이 불리해지게 되자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고 남편이 저와 법적으로 남이 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탐하려고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잠깐 외출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자주 다녀갔는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저는 변경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법적 소송 중에 남편이 저희 집에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죠.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제 실수였는데 여기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 집으로 거처를 옮겼던 저는 볼일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거실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당황을 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었죠. 뭐 하긴. 여기에 눌러붙어 살려고 왔지. 내가 여기 밥 먹으러 온 줄 아니? 비밀번호를 바꿔놓지 않아서 수월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피해본 걸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 건물 하나 보고 참고 있다.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어차피 갈 때까지 왔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가지지 못하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니? 이대로 이혼하면 내 아들은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빌려받았던 5억도 토해내야 되는데 너는 118억짜리 꼬마 빌딩에 거기에다가 사돈이 부동산을 전부 다 처분한 걸 가지고 앞으로 떵떵거리며 살 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꼴 못 본다. 이 건물 내 아들 명의로 옮겨주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그냥 이 자리에서 드러눕든지 세상 떠나는 걸로 하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어떤 각오로 왔는지 알아? 너한테 이 건물 못 받으면 그냥 다 떠나기로 했다. 5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 아들, 엄마는 준비됐으니까 시작해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가스레인지 밸브 호스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스를 틀기 시작했고 호스 안에서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문까지 전부 다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시부는 현관문을 걸어 잠갔고 시모는 모두 다 세상을 떠나던지 아니면 118억짜리 빌딩을 넘겨주던지 선택하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아래층엔 학원이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밑에 층에는 병원이 있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고 가스밸브를 잘라 저에게 협박을 하는 시댁 식구들이 인간같이 안 보였어요.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한 순간 가스레인지 불을 켜려고 작정한 듯 보였어요.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난 저는 차라리 그냥 모두 세상 떠나자고 시댁 식구들에게 엄마의 건물이 넘어갈 바엔 나라가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더 큰 목소리로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오히려 강하게 나오자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는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겠다며 더 큰 소리를 내며 저에게 겁을 주려 하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며 가스레인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시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벌벌 떨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겁을 주면 제가 살고 싶어서 건물을 주겠다고 타협할 거라 생각했는지 액션만 취하려는 행동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스밸브를 급하게 잠근 뒤 집안 전체의 창문을 연 다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한 시모에게 이 문제까지 추가로 법적 처벌이 점점 더 무거워질 거라면서 경찰 조사 잘 받고 나오라며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시모가 계속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엎드린 자리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남편이 들고 있던 가스밸브를 빼앗아 가스레인지를 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바지에 실수를 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저지르려다가 되려 반대로 당하게 되자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정말 답이 안 나왔고 왜 이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타인의 노력을 빼앗아 살아가려는 그런 심보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로 시댁 식구들은 경찰 조사를 추가로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의 이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본인들이 받게 되는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밤에 도망을 치던 남편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적재물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치게 되면서 도로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 있던 가드레일에 그대로 들이받아 차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깡그리 몰살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소식을 듣던 저는 당황스러웠고 그 사람들의 신원 확인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국 제 손으로 시댁 일가족 모두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노총각에 결혼 한번 못 해보고 부모 잘못 만나 세상을 떠난 게 참 안타까웠어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다가 일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더 큰 걸 바라다간 결국 그 끝은 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해 살면 나중엔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욕심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기보단 좀 더 심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모으셨던 재산의 일부를 좋은 곳에 기부를 했어요. 곧 연말이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축복만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